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 아파트는 조금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해서 이곳으로 결정했다. 처음 몇 달은 별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상한 일이 언제부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한 경험은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현관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마치 곰팡이나 썩는 듯한 냄새였지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배수구나 음식물 쓰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 냄새는 날마다 강해졌고 이제는 집안 곳곳에서 풍겨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친구들이 집들이를 겸해 놀러왔다. 그날은 즐겁게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야 식탁 위에 놓아둔 컵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치운 건가 하고 넘겼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거실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도둑이 든 건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빈 병이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다. 나는 그저 바람 때문이라고 애써 생각하며 그날 밤을 무사히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집안에서 혼자 쉬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악이 끊기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낮고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였고 도저히 전화기에 오류로 생긴 것이라기엔 이질적인 느낌이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소리가 휴대폰이 아닌 내 바로 뒤에서 들려온 것 같았다는 점이다. 내가 급히 뒤돌아보았을 때는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아파트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를 두려워하면서도 나는 그것이 인지할 수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딸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존재는 더욱 강렬하게 나의 삶에 침투해왔다. 어느 날 나는 잠결에 사람의 그림자가 방 안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다. 눈을 떴으나 꼼짝할 수가 없었고 그저 그 존재가 서서히 내게 다가오는 것만 느껴졌다. 그렇게 굳은 몸으로 몇 시간이 지나도록 꼼짝할 수 없었다. 해가 뜨고 나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그때부터 나의 생활은 공포로 물들어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조언을 구해보기도 했다. 다양한 답변이 달렸으나 그 중에서도 전문가라고 자청하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고 나는 속는 셈치고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제사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다시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그 존재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또렷이 나타난 그것은 뭔가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 나는 그 아파트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 친구들도 그곳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고 나는 그저 그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사를 결정한 후로 이상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가끔씩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 그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나는 나만의 공포 이야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파트엔 대체 무엇이 존재했던 걸까? 그날의 끔찍했던 공포를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도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면 한 번쯤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길 바란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면 연전 여름밤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저녁 즈음이 되어서야 마을 주변으로 산책을 나섰다. 이 마을 근처에는 오래된 숲이 하나 있었는데 이 숲에는 해가 진 후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숲속에서 여러 명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그 말을 철저히 지켜왔다. 하지만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겁없는 20대 청년 민수가 있었다. 그는 이 미스테리한 숲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내는 걸까? 민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숲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의 매력을 느꼈다. 그날 밤 민수는 친구인 재혁과 함께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재혁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수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두 사람은 플래시 라이트와 간단한 생필품 몇 가지를 챙겨 숲으로 향했다. 깊은 밤이 되어 별빛만이 희미하게 숲을 비추고 있었다. 수많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들어가자마자 길을 잃을 정도로 험난했다. 특별한 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무작정 걷던 중 민수와 재혁은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을 발견했다. 저게 뭐지? 민수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그 빛을 따라갔다. 빛의 정체는 작은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다. 이 오두막은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사방이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민수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지혁은 불안한 마음에 돌아가자고 재촉했지만 민수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문은 삐걱이며 천천히 열렸다. 오두막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다. 중앙에는 낡은 테이블과 2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섬뜩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이내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 하나를 발견했다. 노트북은 현재 기술로는 볼 수 없는 듯한 디자인이었다. 그의 손길이 닿자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고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비춰졌다. 그 순간 화면에 갑자기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숲의 비밀에 다가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놀란 두 사람은 뒤로 물러났고 화면에서는 이어서 여러 사람의 비명 소리와 함께 혼란스러운 영상을 빠르게 보여주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는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당신의 용기를 증명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떴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두 사람은 오두막을 나서기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거대한 나무가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는 꼭 사람의 얼굴처럼 굴곡이 져 있었고 그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용기를 보일 준비가 되었나? 민수는 공포에 질리면서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용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그때 나무는 그들에게 인내와 협력의 시험을 제안했다. 이 숲에서의 마지막 과제는 상대방을 믿고 숲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다. 민수와 재혁은 손을 맞잡고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며 서로를 격려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숲의 끝에 다다르자 그 모든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때 그들 앞에 나무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다. 진정한 용기는 서로를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 후 두 사람은 숲을 무사히 벗어났고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의문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였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민수와 재혁은 마을에서 숲의 진정한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그 숲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여전히 밤이 되면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숲의 신비로움이라고 부르며 그날의 이야기를 여름밤이 찾아올 때마다 서로에게 들려준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조금 길지만 그만큼 오싹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겉보기에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 기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은지는 대학생 시절 저렴한 월세로 이 아파트의 한 호실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파트의 낡고 습한 분위기에 조금은 찝찝함을 느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은지가 이사 온 첫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좁고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걸어가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낡고 문이 반쯤 열려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문 앞에는 입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낡은 신발이 있었습니다. 은지가 엘리베이터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꿈은 끝났고 그녀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 꿈은 연일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밤 보다 더 선명하고 생생한 모습으로 그녀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꿈속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기로 결심했고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린아이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움에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오자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지는 아파트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뛰어다니고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옆집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몇몇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종종 이상한 현상과 소문이 돌아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어린아이가 실종된 후로 그 아이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일을 문의했지만 그들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일축했습니다. 한편으로 은지를 도와주려는 한 이웃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은지에게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여러 가지 괴현상을 실제로 겪어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찾지 못해 슬픈 거야. 그 아이의 물건을 찾아줘야 해. 격려와 두려움을 안고 은지는 아파트 안팎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오래된 신문기사에서 실종된 아이의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 아이의 신발이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종적을 감춘 뒤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그 단서를 따라 오래된 아파트 뒤쪽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어지럽게 자란 나무와 풀이 무성했습니다. 은지가 풀밭을 헤치고 나아가던 중
흙 속에서 작은 구두 한 켤레가 발견되었습니다. 신문에서 보았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밖에 나가보니 할머니가 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은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그 아이도 평안히 쉬게 되었을 거예요. 은지는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이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그 아파트를 떠났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특별한 무언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가끔은 그 아파트를 지나칠 때마다 들려주는 소름 끼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편히 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말입니다.